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발표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강대현 전북대학교 일반사회과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역사민중학교 교사 홍민석 선생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송미리 선생님께서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성적 성찰 2022 개정 중학교 사회 일반사회 교육과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된 송미리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감사하게도 작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그 연구진에서 보조연구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중학교 일반사회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연구 보조원 이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발표의 전반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약간 네, 오늘 발표의 전반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2022 중학교 사회 일반사회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과 결과를 연구진으로서 좀 그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성찰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3장까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4장과 5장은 이어서 송민석 선생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저희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이미 이렇게 연구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일반사회 영역 교육과정의 그 개정 과정과 결과를 한번 반성적으로 성찰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연구들이 가지는 성격과 정체성을 한번 파악해서 이야기해보자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022 개정 중학교 사회 일반사회 영역 교육과정이 어떤 맥락과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개정이 되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개정된 교육과정의 결과가 주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조금 돌아보려고 하고 주요 쟁점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결과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연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설정한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문헌 연구이고 두 번째는 질적 사례 연구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헌 연구, 전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질적 사례 연구의 방법을 따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선 문헌 연구 같은 경우에는 문헌과 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대해서 내부자였던 연구자로서 성찰하는 작업이 조금 주를 이룬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질적 사례 연구 같은 경우도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내부자로서 교육과정 개발의 경험을 조금 드러내고 그걸 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교육과정 개정의 맥락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목 편제가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기존의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해서 교과목 편제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초등학교 사회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와 그리고 역사, 지리 이렇게 세 영역이 모여 있는 반면에 중학교 사회 같은 경우는 역사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일반 사회와 지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중학교 사회 내에서 이제 아무래도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일반 사회와 지리를 좀 분리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어서 과목 분리 논의도 있었고요. 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교과목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기존의 체제 내에서 교과서를 좀 나눠보자라는 이야기도 계속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맥락 속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내용 요소의 범주 및 용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생소하게도 원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단어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지식점 이해, 과정점, 기능, 가치점, 태도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논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범주로 제시되는 것으로 갈물이 돼서 이제 교육과정이 나오게 된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습량과 성취기준수 관련된 쟁점이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좀 많이 언급되었던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조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연구진으로서 판단을 했을 때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많은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도덕이나 역사에 비해서 시수가 절반이기 때문에 그 시수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성취기준 수를 줄임으로써 해결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좀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수 확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성취기준 수는 유지를 하되 다만 이제 하나의 성취기준에서 지식 이해 요소를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라고 논의한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로 연계 교육 및 진로 연계 학기 적용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중학교 일반사회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많이 수업이 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도 좀 요구한 바가 있고 그리고 혹시나 교과서가 분권이 된다면 해당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회 2에 해당하는 내용의 일부를 진로 연계 학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구성해 보고자 하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국가사회적 요구를 좀 반영을 최대한 한번 해보자라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크게 네 가지 작업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진이 자체 회의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초안을 도출하는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외부 전문가 분들의 검토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진 내 일반사회 개발진들과 함께 교차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워킹그룹 연구진과 자문진을 좀 선정을 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교육과정을 다듬어 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구의 경우는 앞에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2차 연구 같은 경우는 뒤쪽에 세 가지 방식을 좀 중심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초중사회 과목이 유지된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학교 지리와 일반사회 영역의 그런 분과적 구성을 수용을 하면서 기존에 강조되어 온 사회과학 교육과 그리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사회 문제 및 쟁점 교육을 좀 같이 강화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토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사회현상 이해 및 탐구와 사회 문제 및 공공 쟁점에 대한 토의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선정을 하였고요. 이러한 모토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회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그냥 교수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조금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취기준 진술에 있어서 기능 및 사고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지식의 구조를 조금 운동적으로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때 유독 마이크에 문제가 많은데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좀 실제 우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 문제와 쟁점에 대해서 좀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으로서 함양해야 될 가치 태도들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성취 기준에 최대한 넣어보고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 과정은 기존의 체제와 비슷하게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의 4개 별로 3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12개 주제로 구성을 하였고요. 12개 주제별로 핵심 아이디어와 그리고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등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성취 기준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실 교육 과정에 대한 발표가 작년에 많이 있었는데 혹시나 여기 병기된 부분이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뭐 핵심 아이디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요 용어는 현재 교육과정 상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고요. 괄호 안에 병기한 내용 같은 경우는 사회과 내에서 회의를 할 때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좀 병기라도 하고자 했던 그런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개발한 중학교 일반사회 교육과정 내용체계표인데요. 아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먼저 보신 분들께서는 표 양식이 조금 새로우실 수 있는데 이 표 같은 경우는 원래 초, 중 내용이 하나로 내용체계표가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이건 중학교 일반사회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조금 깨진 부분이 있어서 원고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나하나 살펴보기엔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영역별로 이제 3개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구한 내용들을 이제 구성한 내용이고요. 성취 기준 역시 총 12개 주제별로 각 3개씩 36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성취 기준 그리고 전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주요 변화의 내용들은 이어서 송미숙 선생님께서 짚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발표할 역산중학교 송민섭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교육과정에 대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를 해서 어떤 점이 변화했는지 변화와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이자 향후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입니다. 주제명이 일부 변화하였는데요. 보시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제 편성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결부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네, 한번 비교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취 기준 그룹 이제 한 단원에 3가지 성취 기준이 제시되는데 그 중에서 조직 방식이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3번째 성취 기준인데요. 가급적 가치 태도를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의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01-03번에 다양한 갈등과 차별 사례를 다룰 때 이에 대처하는 시민의 자질이 어떠한가 이런 가치 태도를 저희가 함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 해설의 경우 2015 개정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성취 기준의 취지와 의도를 설명하는 부분은 유사하지만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모든 성취 기준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리 선생님들도 일반 사회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의도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15 개정 시에는 교수학습 방법이 평가 방법이라고 제시되는 것을 이번에는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으로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총론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를 주어로 해서 수업 및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도입 질문, 수업 및 평가 방법, 관련 자료, 유의 사항 등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화 교육 과정의 주된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일 겁니다. 기존의 지식과 개념을 이해하는 사회과학 전통이 강조되었다면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가치와 태도, 토의와 토론을 좀 더 강조를 해서 반성적 탐구와 쟁점 중심 교육을 좀 더 보강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과정에 별칭을 붙여본다면
탐구와 의사결정이라고 붙이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탐구와 의사결정은 다음 세 가지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경험과 맥락을 강조하면서 좀 귀납적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법에서 법의 존재 형식을 가르친다면 이제 공법, 사법, 사회법 체계를 먼저 알려주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법들을 좀 더 탐색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법과 같은 개념을 다루면 어떨까라고 해서 귀납적인 구성으로 시작할 때 학생들의 경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취기준 진술에서 기능 및 사고 요소를 좀 더 강화하고자 했었는데 2015 개정을 보다 보니까 이해라는 이해하고 이해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기능을 발휘하거나 사고를 하는 것을 지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 개정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능 및 사고 수로를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좀 더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례를 탐색하거나 영향을 조사한다거나 그 밖에 계획하고 분석하고 도출하는 등의 학생 주도 활동이 가능한 수로들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 문제 및 쟁점 등에 대해서 토의 토론 활동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5에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다라는 기업가 정신을 단순히 함양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기업가 정신이란 게 결국 사람 간의 경험과 의미 부여가 다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함양하자라고 하는 거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해서 2022 개정에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토의를 함으로써 경험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주제에 토의 토론을 시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민교육의 요소를 좀 강화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진 교육과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들이 발생하였고 이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향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서 발표에서 나왔듯이 교과서 분권화 관련 문제가 있었는데요. 선생님들도 원하시고 제발 교과 베이스로 가르치고 싶다. 지리 가르치기 너무 힘들다. 혹은 나는 전혀 모르겠다. 선생님들 목소리가 많이 있었지만 저희 초기부터 이제 이미 정해진 교과 체계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문제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논의를 하고 싶은 게 교과별로 교육과정 형식을 통일해달라 했습니다. 과학, 수학, 영어 다 똑같은 틀에 얹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안적인 용어나 대안적인 형식으로 교과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였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과연 그 똑같은 틀에 이 내용을 얹히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학습량 적정화에 대한 문제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장에서 자꾸 요구가 있습니다. 실수 대비 내용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철저히 절감하고 저도 12단원을 다 수업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절감하는 문제였지만 이것은 역시 구조적인 문제, 도덕과 역사에 비해서 중학교 일사 실수가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구조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이 학습 활동의 주체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관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이 표출되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민 참여를 가르칠 때도 어떤 분은 그 제도를 이해시키자, 또 어떤 분은 계획을 시키자, 어떤 분은 시민 참여 의의에 대해 토의를 시키자라는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문제 같고요. 저희는 최대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외부 검토 의견도 들어보고 워킹그룹 내에서도 의견을 들어보면서 최대한 수기를 거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개정의 맥락과 과정 그리고 주요 변화와 특징 그리고 쟁점 및 현재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 연구진이 개발 당시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가졌던 생각들 그리고 그때 개발하면서 산출했던 어떤 회의록이나 이런 자료들을 이제 되짚어보면서 성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본 연구가 어떤 문헌을 통해서 이론을 정교화하는 이론적 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정 과정에 직접 가면서 실천 과정을 분석한 실천적 연구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실천에 대해서 성찰하는 연구, 즉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성찰적 연구라고 성격 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 실천의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성찰적 연구가 어떠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단순히 수치 몇 개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좀 질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발 과정이라는 그 현장에서 독특한 경험을 하는 이 참여자들이 산출한 많은 자료들을 좀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추후 이제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질적 연구로 수행을 하지만 이게 뭐 어느 한 가지 전통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여자들이 자기 경험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뭐 자전적 내러티브나 자문화 기술지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그 체험 자체의 의미를 탐구하면 현상학적 연구로도 진행을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이제 저희가 현장 실천가들이 느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선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또한 어떤 실행 연구적 특성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어떤 강조점이나 초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질적 연구 여러 전통의 어느 하나를 꼭 따라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연구는 학문적 실천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학문적으로는 이 개정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사례잖아요. 특정 시기에 특정 맥락에서 발생하고 굉장히 소수의 참여자들이 연구를 그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굉장히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질적 사례 연구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 좀 저희가 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천적으로는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아니면은 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렇게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느끼고 체험하고 산출한 자료들을 이제 공개함으로써 관련 추후 개정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 자료를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성찰적 연구가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해서 풍부해지고 향후 교육과정 이해와 그리고 개정 과정에 좀 도움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덧붙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토론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은지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토론이네요. 교육과정 개정 과정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토론자인데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관련 책임을 맡고 있던 입장에서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서 고시문과 그리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어떤 맥락 있죠. 그 이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물을 작성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러면 제가 뭐 덧붙일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보다 교육과정 굉장히 많이 관여하셨고 많은 성과를 내신 분이 많으신데 저 짧은 경험이지만 2007 개정교육과정, 2025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교육과정 개발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번 글을 읽으면서요. 개발의 핵심 주체는
연구자 당사자지만 이 고시 주체도 교육부고 그리고 총론과 강론의 어떤 이원적 구조 속에서 또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독특한 특성 그리고 사회라는 교과 특성상 국가사회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현실적인 제약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소통의 뭐랄까요 소통의 과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거든요. 총론이 요구하는 또 문제 체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총론이 요구하는 전체적인 개정의 방향이 있죠. 그리고 국가사회 요구사항도 있죠. 또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수준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일반사회 북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이전 교육과정도 나름의 그러니까 특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지만 아까 탐구와 의사결정이라고 했었나요? 네. 사회과학적인 탐구, 또 의사결정 하나 저는 그 교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성취 기준에 반영된 아주 그 특성이 잘 드러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에도 그런 반영이 되면서도 또 현장의 요구, 국가사회적 요구, 또 총괄 문서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하면서 이루어진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또 어떻게 또 어떤 쟁점이 불거졌고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된 면에서 굉장히 전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다른 편에서 보면 혹여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아까 자문화 기술지라든가 내러티브 접근을 얘기하셨으니까 그 내러티브나 자문화 기술지 대상이 무엇일까? 만약에 일반 사회 교육과정 개발한 핵심적인 주체는 당사자죠, 개발자죠. 개발자 입장에서 그 개발자들이 생성한 결과물들을 바라보는 거죠. 네. 그 생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교과관이 더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과관. 교과관은 무엇일까?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국가사회 요구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총론에도 요구사항, 문서체제의 어떤 외형적인 틀의 어떤 제약 이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할까? 그리고 그 해석을 해서 아웃풋이 나왔잖아요. 그 아웃풋에 대해서 또 연구자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연구진, 개발진 선생님들의 이와 같은 그것도 관점이 있죠. 그런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이런 방식 나왔는데 물론 이제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와 있는데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말씀하셨고 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독자가 하여금 여러 가지 유용한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안내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연구자의 관점 있죠. 관점과 고민 그리고 그런 제약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반의 교육 과정을 구성하게 되었는지 구성의 원리에 대한 고민 그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좀 어떤 분이 짧게 한다니 계속 길어졌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네, 소원 갖고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혹시 있으실까요? 네, 박영희 교수님. 네. 네, 자주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육과정 문해력이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글을 기능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만 다 얻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발의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는 독특하게 교육과정 개발의 의도, 설계 의도를 적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연구는 그 설계 의도에 다 담지 못했던 그런 그 개발진들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뭐 저희 그 교육과정을 복귀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이 연구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데, 연구 문제 그 4개 중에서 4번째 연구 문제는 분리해서 따로 다루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그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이루어졌던 연구들을 모두 모아서 메타적으로 이제 이런 연구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연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연구는 그냥 개발 연구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저도 은지훈 교수님하고 같은 입장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어가 누구인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지만 그 주어가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의사결정의 그 맥락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총론과 강론, 강론이지만 연구자의 독립적인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공동체들의 의견을 합의해서 받아들인 부분과 그 다음에 또 그 제3의 비전문가인 그 국민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그런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준 요소라든지 이런 다이내믹스가 좀 드러나야지 연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반을 다 다루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강조하셨던 탐구와 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혹시 발표자분들께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작년 10월부터 12월에 나오고 또 지난번 4월에는 토론이었어요. 또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매번 출연하는데, 그래서 오늘 송민희 선생님하고 송민섭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나오네요. 뭐 아까 우리 김영석 선생님은 그 모의선거 첫 시리즈를 낸다고 했는데, 저는 교육과정 마지막 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했던 거를 의도를 반영한 유일한 교육과정이었고요. 왜냐하면 2007년에는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5 때 정치화법을 했지만 그때 역시 그 고교 선택 과목이고요. 정치라는 과목하고 법이라는 과목을 빨리 끝내라는 것 같습니다. 네, 법이라는 과목을 합쳐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번에 진짜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좀 깊어지는 제가 노경주 선생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경주 선생님하고 저하고 논문으로 싸운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사회과 교육을 받을 인간, 그 논문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해요. 또 최근에 김찬미 선생님이 또 내셨어요. 제가 박사논문 심사위원이었는데 제 편이 아니고 노경주 선생님 편을 들던데, 사회 비판 모형하고 반성적 탐구 모형은 다르다. 너무 잘 썼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사실 여러 모형을 조금 섞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제 입장에 지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설규주 교수님이 관련 논문을 또 한번 써주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자신을 했고요. 중학교 사회는 가장 자유로운 교육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측면에서 또 초등은 협의를 해야 돼요. 통합사회, 우리 조대훈 교수님 하셨지만 이거는 엄청난 거기 그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반면에 중학교 일반 사회는 정말 자유로운 공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개정의 과정과 결과를 좀 담아내고 싶고 그 의도나 그 과정의 경험들 지금 공식 보고서에서 좀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좀 3장의 내용은 좀 많이 줄이고요. 저희 좀 주요한 변화, 그 변화 속에서 왜 어떤 의도에서 또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담아내 보겠습니다. 박윤경 교수님이나 우리 은지용 교수님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디테일한 의사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부분이고요. 반성과 성찰은 저도 한번 던져봤는데 필요하거든요. 이미 사실 김영정 교수님이 논문 하나 쓰셨어요. 그리고 이정호 선생님이 썼는데 이걸 규정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박윤경 교수님 지적처럼 나중에 메타적으로 한 10편 이상의 논문이 쌓였기 때문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재현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좀 넣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탐구와 의사결정이라는 게 사실 듀이의 생각이고요. 듀이에게서 제가 알기로는 과학적 사고와 생활의 어떤 의사결정이 그렇게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나누고 분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왔지만 분명히 다른 측면은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실 수 있고 저는 그 성취 기준에서 그 1, 2, 3 성취 기준에서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게 제가 의도했던 바고 그게 문서화됐고요. 10년 만에 문서화됐네요. 그리고 사실 그 문서보다 더 소중한 게 사실은 우리 송민섭 선생님하고 송미 선생님이라는 같이 의사결정을 했던 그 경험자 두 분이 있어서 향후에도 그런 제약은 있지만 의도를 가진 교육과정 개정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해요. 사실 어떤 결과물인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 예컨대 정치하고 정치 말고 뭐였죠? 그 김명정 교수님이 했던 그 국제관계 이해 그게 정치는 좀 학문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국제관계 이해는 좀 쟁점 중심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는 탐구고요. 하나는 좀 의사결정과 논쟁과 토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가 원하던 집을 지었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퇴하는 자리 같은데 은퇴하려면 아직 멀었고요. 다른 분야의 제가 교육 과정은 그만하고 다른 거 조금씩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민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